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다른 사람을 헐뜯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난감해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떤 파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 나 역시 나를 헐뜯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어느 늦은 저녁 타자기 앞에 앉아서는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타자기에 꽂혀있던 종이를 치우고 새 종이로 갈아 끼우고 나서 내 생각들을 정리했다. 당신은 당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다 쓰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나를 비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명예를 무너뜨려 나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응할 내 행동의 기준을 정하리라.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며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응징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에너지를 내 앞일을 위해 투자하여 나를 비방한 모든 사람과 내 동기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을 향해 보란듯이 성공을 거두는 것.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행동이 충분히 건설적이며 마음 또한 평온한 상태라면 상대의 동기를 멈출 이유도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금방 잊게 마련이다. 세상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만을 기억하고 그리워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당신은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에너지의 낭비를 분명 줄일 수 있다. 세상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앞서 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가 자제력을 발휘할 때이다. 자기를 둘러싸고서 있는 적들을 일일이 응징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아껴라. 바로 이 에너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나 다름없다. 만약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면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의 기록을 살펴보라. 그들이 과연 사방의 적들로부터 어떻게 자제력을 발휘해 왔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적들의 반대가 없다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작고한 워렌 하딩 대통령, 내셔널 금전등록기 회사의 윌슨 회장과 존 패터슨 전 회장은 이러한 풍조의 희생양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적을 향해 일일이 설명하거나 보복하려 시간을 뺏기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제력을 발휘한 것이다. 다시 생각하면 공인을 겨냥한 잔인하고 왜곡된 공격들은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내 경우를 보면 저널리스트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아주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 4, 5년간은 그들의 공격을 그냥 무시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이 급기야 도를 지나쳐 마침내 나는 내가 했던 맹세를 저버리고 그들에게 맞대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타자기 앞에 앉아서 그들이 했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작가로서의 나의 경험을 통틀어 볼 때 그때처럼 많은 비난조의 형용사를 썼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처음 타자기 앞에 앉아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들을 정신없이 기록하는 동안 글을 쓰면 쓸수록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을 마치고 타자기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것은 나를 공격해대는 사람들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일종의 동정심, 연민, 관용이었다. 타자기 앞에 앉아 여러 가지 말들을 기록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
내 안에 쌓여왔던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해소시켰고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심리 분석을 했다. 요즘에 나는 매우 화가 날 때면 그 감정들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고 타자기 앞에 앉아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로 해소한다. 그러고 나서는 원고를 던져버리거나 혹은 시간이 흘러 지금 내가 느꼈던 분노를 주체할 수 있는 그 어느 미래를 스크립해둔다. 억눌린 감정, 특히 증오의 감정은 매우 위험한 폭탄과도 같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폭탄을 다루는 것처럼 내 자신이 이와 같은 감정들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위험천만한 폭탄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터진다든가 안전한 곳에서 분해된다면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다. 분노와 증오의 감정 역시 앞서 언급한 심리 분석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길러야 할 것이다. 동물적 본능과 원초적 욕망. 당신은 적어도 몇백만 년의 진화 끝에 나온 신의 창조물이다. 실수도 없는 세대가 당신 앞에 존재했고 수백만 번의 진화가 거듭되어 마침내 당신이 창조된 것이다. 자연은 이전 세대에서 유전된 동물적인 본능과 원초적 욕망을 하나씩 퇴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생존하는 동물 중 최고의 작품을 당신이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자연은 수세대의 진화를 거듭해 당신에게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 어떤 동물도 당신의 셀프 컨트롤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은 자연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자원인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사고함으로써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신성한 것들을 판가름한다. 아울러 인간은 사고, 즉 생각하는 능력뿐 아니라 이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이 부분을 천천히 읽고 음미해보라. 지적인 능력을 지닌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기에 나는 두려움과 떨리는 감정으로 이 부분에 다가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사고를 조절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능력이 있다. 당신의 뇌는 사고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동력 발전기와 비교될 수 있다. 자극은 뇌로 시작해 두 유형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자기 암시이고 다른 하나는 암시이다. 당신의 생각이 결정하는 대로 몸이 행동한다면 이것은 자기 암시이고 타인이 결정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암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내리는 대부분 결정이 타인의 생각에 따른 것이라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보다 더더욱 수치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을 검증이나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신문에 난 기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 생각하며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결과 신문에 난 갖가지 소문과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사고를 좌지우지해버린다. 사고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신에게서 통제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마음을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이는 것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타인으로부터 더럽혀지는 마음을 수수방관한 나머지 능동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당신은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고의 본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의 몸과는 달리 머릿속의 생각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즉 욕심으로 더럽혀진 마음에서 신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바로 인간의 사고이다. 사고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도구를 잘 이용해 당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도 있다. 신께서는 우리에게 사고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상상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도 함께 부여하였다. 자제력이란 단지 사고를 컨트롤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 앞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 깊이 생각하며 읽으면서 명상해보라. 왜냐하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자제력이란 단지 사고를 컨트롤하는 문제인 것이다. 추측컨대 당신이 이 성공의 법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인생의 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문이 바로 코앞에 있다. 또 당신은 손에 그 문의 열쇠를 쥐고 있다. 당신이 사고를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그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항상 능동적 사고를 통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생각들은 당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 당신 손에는 성공이라는 큰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사고의 조절이다. 당신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제력을 가장 강도 높게 수행하게 된다. 신의 창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자제력을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러한 동물이 창조되기까지 몇백만 년의 세월이 필요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고의 우월성이 행동을 지배하고 성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의 야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좌절될 수 있지만 좌절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 최후의 승자, 셀프 컨트롤. 우리는 이 책에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 중 정확하게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배우기로 하자. 대신 우리가 이번 장에서 가장 배웠으면 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그것은 정확하든 부정확하든지 간에 사고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최고로 체계화된 힘이라는 것과 당신이라는 존재야말로 최고의 우월성을 가진 사고의 결정체라는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판매업 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라면 수많은 논쟁과 충동을 억누르는 충분한 자제력의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대부분 세일즈맨의 경우 자제력 능력이 너무 부족해 물건을 팔고자 말도 꺼내기 전에 소비자에게 노라는 말을 듣게 된다. 생각보다 꽤 많은 세일즈맨들이 소비자에게 노라는 절망적인 말을 듣는다. 이 말을 듣게 되는 세일즈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의 자제력 능력이 너무도 부족한 결과 내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사려고 하면 분명 소비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노라고 말할 거야 라며 자신에게 먼저 최면을 걸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잠재력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자제력이 능숙한 세일즈맨은 소비자가 먼저 예라고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최면을 걸 뿐 아니라 비록 예라는 대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열심히 일한다. 소비자가 노라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한다. 만약 소비자가 노라고 2번, 3번, 심지어 4번이나 말한다고 해도 그는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제력을 수행 중이므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사람. 훌륭한 세일즈맨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긍정적인 생각만을 마음속에 유지하면서 그는 최고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세일즈맨이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셀프 컨트롤, 즉 자제력 발휘이다. 훌륭한 세일즈맨은 논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할 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앞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만약 당신이 훌륭한 세일즈맨이라면 당신은 소비자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게끔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당신이 계속 방어적인 입장에 취한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세일즈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당신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고객과 이야기하면서 잠깐 방어적인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제력을 통해 고객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이 일을 수행하려면 완벽한 기술과 자제력, 능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은 화가 나서 혹은 소비자들을 복종하게 하려는 욕심에 이 중요한 사항들을 놓쳐버리곤 한다. 그러나 훌륭한 세일즈맨들은 아주 차분한 상태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다. 세일즈맨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관심사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사람을 설득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을 뜻한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어떠한 물건을 팔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세일즈맨이거나 적어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타인과의 마찰 없이 협상을 끌어내는 능력은 성공적인 사람들이 지닌 뛰어난 자질이다. 당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라.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협상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그 중에는 상대방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부족하면서도 뛰어난 협상을 이끌어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 기술은 훈련에 따라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공적인 협상 기술은 참을성 있고 고통스러운 자제력을 연마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아주 참을성 있는 소비자를 만났을 때 세일즈맨들은 자제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제대로 연습한 세일즈맨에게서는 흥분한 기색, 무례한 태도나 말 따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이미 노련한 협상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태도나 무심코 내뱉는 참을성 없는 한마디는 세일즈를 그르칠 수 있다. 이때 자제력은 세일즈맨의 의무임을 명심하라.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의 위치를 더더욱 견고히 다지는 결과를 수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성공적인 협상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될 수 있다. 이 기술을 습득한 대중 연설가의 행동을 살펴보라. 그는 절제된 걸음걸이로 단상을 올라간 후 절도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한다. 웃는 얼굴로 관중들을 둘러보는 그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라. 자세히 관찰하면 그는 이미 타인과 전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협상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다. 이 기술을 습득한 내과 의사들의 행동을 살펴보자. 그는 병실의 환자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한다. 그의 참을성과 절제된 목소리,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볼 때 그는 이미 노련한 협상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환자들은 의사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 기술을 습득한 공사 현장 감독의 행동을 살펴보자. 그는 노동자들의 일에 더더욱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각자 일에 대한 자긍심과 열정을 느끼게 한다. 이 기술을 습득한 변호사의 행동을 살펴보자. 법정에서 이 변호사가 배심원과 자신들의 동료들을 진두지휘하는 능력을 눈여겨보자. 그의 절제된 목소리와 자세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 상대방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처하는 방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는 법정의 모든 사람과 배심원들을 설득해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을 그들 역시 그대로 믿게끔 만든다. 당연히 그는 승소하고 당당히 변호사 선임비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이 자제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자제력은 사고를 조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 중 하나이다. 당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항상 명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사고의 수용에 신중하라. 그것이 자제력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은 신이 당신에게 내린 축복이다. 따라서 이 축복받은 권리를 조금만 더 연습한다면 당신에게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사람들은 조잘되며 수다를 통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곤 한다. 윌리엄 리글리 2세는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을 착안해 껌을 만들었다. 모든 성취의 바탕에 존재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논쟁에서 혹은 세일즈를 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는 것은 자제력을 기반으로 한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업 시간 중 어느 학생이 억누를 수 있을 만큼 화가 나면 어떻게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억누를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면 어떻게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의 대답은 이랬다. 예를 들어 가족과 심하게 언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와중에 당신의 친구가 집에 찾아와 벨을 눌렀습니다. 그때 친구를 대하는 당신의 말투는 친절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말투나 태도는 금세 바뀔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감정이나 표정을 얼마나 빨리 쉽게 바꿀 수 있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모든 성취의 바탕에는 자제력과 사고의 조절이 항상 존재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할 수 있다. 그것은 열망이다. 이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실현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당신의 열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그것을 성취하고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 현상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의심스럽다면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가령 당신은 지금 화재가 난 빌딩에 갇혀 있다. 그리고 모든 창문과 문이 다 잠겼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지금 탈출하려는 열망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열고 닫는 문 정도는 쉽게 부숴버릴 만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인생에서 명확한 중점 목표를 이루려면 아마도 노련한 협상 기술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협상 기술을 습득하려는 열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당신은 분명 그 기술을 얻을 수 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마침내 프랑스를 통치하기에 이르렀다.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열망했고 끝내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를 해방시켰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기를 원했고 수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다. 루스벨트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를 개설하기를 원했고 끝내 그것을 실현했다. 데모테네스는 심각한 언어 장애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웅변가가 되었다. 헬런 켈러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이라는 삼중거의 역경을 딛고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존 패터슨은 금전 등록기의 발명을 열망하여 그것을 발명했고 마셜 필드는 동시대 최고의 상인이 되길 원했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 셰익스피어는 가난한 단역 배우였음에도 극작가가 되겠다고 열망함으로써 마침내 훌륭한 극작가가 되었다. 빌리 선데이는 야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기를 바랐고 그 꿈을 이루었다. 초라한 전신기 기술자였던 제임스 힐은 북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마침내 그 꿈을 실현시켰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혹은 성공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당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당신과 성공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당신의 그것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크다는 것뿐이다. 다음에 그를 당신의 신조로 삼고 당신의 행동에 지침이 되게 하라. 그리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동료들을 최대한 돕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을 대할 때마다 다음의 신조를 항상 마음에 되새겼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동료가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설령 일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 하지 말자. 내 조국, 내 직업, 내 자신을 스스로 존경하자. 내 동료가 솔직하고 공평하기를 원하는 만큼 나부터 그들을 솔직하고 공평하게 대하자. 나부터 내 조국의 충실한 시민이 되자. 조국을 칭찬하고 조국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하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비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내가 제공한 것 이상을 기대하지 말자. 정직한 노력을 통해 성취한 성공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것을 누리자. 내가 해야 할 일이 고통스럽더라도 미래의 행복을 위한 기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활용하자. 성공은 내 자신,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힘들 때를 대비하고 과감히 극복하자. 어떤 형태이든지 이를 지연시키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고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내 갈 길의 등대가 되어줄 신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화답하기 위해 삶을 즐기자.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 자제력. 대부분 자제력이 부족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위대한 열망을 낳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나 명확한 중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아까운 에너지들을 충분히 활용한다.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 대부분 자제력 수준이 제로 상태이고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의 자제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마스터마인드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비교 분석표를 찾아서 제시 제임스와 나폴레옹의 자제력 항목을 살펴보라. 그리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자는 자제력을 발휘하지만 실패자는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거칠게 내세우고 있다. 자제력이 부족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 수 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내놓는데 무척 신중하다. 자제하지 않고서 쓸데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에는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편이 항상 유리하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 세계를 더욱 높여갈 수가 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들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서 잘라버리거나 말할 기회를 뺏는 행위는 대표적인 자제력 부족 현상 중 하나이다. 이 행동은 무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울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다. 이 장을 다 읽고 나서 앞부분에 있는 비교 분석표로 돌아가 보라. 그리고 자신의 자제력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라. 어쩌면 당신은 이전의 점수를 깎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분석한 성공 지도자들의 특색 중 단연 주류를 이루는 부분은 바로 자제력 항목이었다. 루터 버뱅크는 자제력의 발휘야말로 성공의 15가지 법칙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저명한 육종가로서 수년간에 걸친 식물의 진화 과정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움직이지 않는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지만 자제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연주의자 존 버로우즈는 버뱅크와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제력은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성공의 법칙 15가지 중 맨 앞에 있다. 자제력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에머슨이 컴펜세이션이라는 수필에서도 기술했듯이 자신의 앞을 막아선 수많은 고난과 반대들은 완전한 자제력으로서 맥없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어떤 부자도 자제력 없이 부를 쌓은 경우는 없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그 필수적인 성품을 지니지 않고서는 돈을 모으거나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이 책 성공의 법칙 4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돈을 모으는 일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제력이 필요하다. 고맙게도 에드워드 보크는 크게 성공하여 미국의 가장 훌륭한 저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기까지 자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명 깊게 기술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라고 하는 일 이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